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 이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거대한 불덩이가 쾅 하고 떨어지는 기적적인 장면을 상상하시겠죠. 맞아요. 아마 어릴 적 성경 동화책이나 주일학교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아주 스펙터클한 승리의 장면이잖아요. 네,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 중 하나니까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는 이 화려한 이야기가 사실은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암투이자 실패로 끝난 암살 시도,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지하 레지스탄스 혁명의 서막이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소스 자료들이 정확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익숙한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오늘의 심층 탐구. 자, 하나씩 풀어보죠. 아주 흥미로운 시작이네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제안이죠? 오늘만큼은 종교적인 기적이나 교리라는 익숙한 렌즈를 잠시 내려놓아 보시자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텍스트를 보자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대신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 내부에서 벌어진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역학관계를 다룬 잘 짜인 정치 스릴러 대본을 읽는다고 상상해 보는 거죠. 철저하게 원문 소스가 제공하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팩트들의 이면에만 집중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표면적으로 화려하게 포장된 기적이라는 장막을 걷어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진짜 권력투쟁,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철저히 짓밟혔던 민중의 고통을 읽어내는 데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끔찍했던 배경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이 모든 극적인 사건의 발단은 엘리야가 느닷없이 아하방 앞에 나타나서 가뭄을 선포하면서 시작되잖아요. 네, 국가적인 재난의 시작이죠. 흔히 이 가뭄을 아하방과 왕비,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한 것에 대한 징벌이라고 뭉뚱그려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텍스트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상황이 아주 모순적이고 잔인하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이 가뭄 때문에 진짜로 뼈저리게 고통받은 건 권력자들이 아니었거든요. 소스 자료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시대의 처절한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죠. 맞아요. 이 과부는 3년 가까이 이어진 가뭄 속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잃습니다. 집에 남은 거라곤 밀가루 한 움큼이랑 기름 몇 방울이 전부였어요.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땔감을 주워다가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빵 한 조각을 구워 먹고는 이제 굶어 죽을 날만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아이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는 부모의 심정을요. 참담하죠. 하늘의 거창한 뜻이나 정치적 명분이 무엇이든 간에 이 가뭄은 그저 힘없고 취약한 계층의 목을 서서히 조르는 무지막지한 폭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건 정작 가뭄을 선포한 장본인인 엘리야의 행보예요. 자기는 그리 친했다라는 외진 곳으로 도망을 치죠. 쏙 도망쳐버리잖아요. 도망친 것뿐만 아니라 까마귀 혹은 원문 해석에 따라 아랍인이나 베두인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고기와 빵을 배달해줍니다.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생존을 이어가는군요. 백성들은 마지막 빵 한 조각을 씹으며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태를 촉발시킨 선지자는 안전한 곳에서 고기를 먹으며 연명한다. 이게 너무 뼈아픈 아이러니 아닌가요? 도대체 이 나라의 리더십은 뭐라고 했었던 겁니까?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던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인 아합 왕의 우선순위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거죠. 보통의 왕이라면 구호 대책을 세워야 정상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 참혹한 시간 동안 아합 왕은 백성들을 위한 구호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직접 사람들을 이끌고 물을 찾아 나섭니다. 언뜻 보면 왕이 직접 백성들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물의 목적지가 충격적입니다. 백성들의 식수가 아니라 자신의 거대한 전차 부대를 유지하기 위한 말과 노새를 먹을 물과 꼴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자기 전차를 끌 말들을 먹이겠다고 오아시스를 찾아다녔다고요? 정확합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당시 아합의 군사력은 전차만 무려 2,000대에 달할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2,000대요? 엄청난 규모네요.
네, 아합에게는 굶어 죽는 백성들보다 자신의 군사적 자산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게다가 국가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가뭄을 선포하고 사라진 엘리야를 체포하는 데 엄청난 행정력과 군사력을 낭비합니다. 완벽한 직무유기이자 폭발하기 직전의 민심을 억누르고 있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었군요. 와, 그야말로 백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냉혈한이네요. 네, 상황이 이쯤 되면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백성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데 어떻게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 생각해보니 그 뒤에는 이세벨의 공포정치가 있었네요. 시돈 출신의 왕비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전통신앙인 야훼 선지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숙종 기간에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아합 왕의 최측근인 국내 대신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네. 오바댜가 놀랍게도 이세벨의 서슬퍼런 눈을 피해서 무려 100명의 야훼 선지자들을 50명씩 2개의 동굴에 숨깁니다. 이 오바댜의 역할이 이 사건의 이면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단서가 됩니다. 점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좋아요. 오바댜가 사제를 털어 그 가뭄통에 빵과 물을 먹여 살리잖아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철저한 감시 속에서, 그것도 식량이 씨가 마른 대기근 상황에서 성인 남성 100명을 몰래 먹여 살린다. 이건 오바댜 혼자서 밤에 몰래빵 몇 개 나르는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잖아요. 완벽한 분석입니다. 그 정도 규모의 생존 작전은 조직적인 조력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죠. 거대한 자금력과 정보망, 그리고 이걸 돕는 거대한 지하 레지스탄스 네트워크가 이미 존재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갈멜산 사건으로 시선을 옮겨봅시다. 긴 은둔을 끝낸 엘리야가 드디어 아합 왕 앞에 나타납니다. 드디어 만났군요. 그리고 제안을 하나 하죠. 이세벨의 강력한 지지 세력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전부 모아달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왕의 입장에서 국가의 수배자 1순위인 엘리야의 제안을 왜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그것도 자신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종교 세력을 한날 한시에 한 장소에 모으는 위험한 일을요. 듣고 보니 진짜 이상하네요. 아합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를 골탕 먹인 적의 요구를 덥석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혹시 함정을 파기 위해서였을까요? 함정은 맞습니다. 하지만 타겟이 달랐죠. 이 대목에서 원문 소스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어떤 통찰이죠? 당시 왕비 이세벨은 시돈이라는 강력한 외국 국가 출신으로 막강한 부와 외척 세력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실세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왕이었지만 이세벨의 그림자에 가려 있었죠. 아, 권력의 무게중심이 이세벨 쪽에 쏠려 있었군요. 네. 그래서 갈멜산 집회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강력한 외척 세력이자 정치적 라이벌에 가까웠던 이세벨의 수족들을 한 번에 잘라내고 아합 자신의 왕권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합작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맙소사, 그러니까 네가 비를 내려준다면 나도 내 마누라의 정치 세력을 숙청하는 데 눈 감아주겠다는 식의 물밑거래가 있었다는 거군요. 아합과 엘리야의 은밀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정말 엄청난 반전인데요. 자, 그럼 갈멜산 당일로 가보죠. 드디어 불꽃 튀는 대결이 펼쳐집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장면이죠. 맞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기세를 몰아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몽땅 처형당합니다. 통쾌한 역전극이자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소스 자료들을 보다가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정작 후대 성수엘성 사료는 갈멜산의 이 어마어마한 불사건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말라기, 마태복음, 누가복음, 야고보서 등 엘리야를 언급하는 수많은 후대 텍스트 어디에서도 하늘에서 떨어진 불을 핵심으로 다루지 않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후대의 기록들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나 그가 가진 예언자로서의 상징성에만 주목할 뿐 하늘에서 내린 불이라는 시각적 스펙터클은 철저히 배제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스 자료에서 이걸 누우수단에 비유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이 누우수단이 정확히 뭔지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적절한 비유죠. 누우스다는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구리뱀 조각상을 말합니다. 과거 광야에서 독사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치유의 도구였죠. 네,
원래는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네요. 그런데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백성들이 그 구리뱀 자체를 신성시하며 우상처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구가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하, 주객이 전도된 거군요. 결국 훗날 히스기야 왕이 이 구리뱀을 산산조각 내버려야만 했죠. 그 부서진 조각들을 누후스단, 즉 한낱 놋조각에 불과하다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의 불도 마찬가지라는 거군요. 우리가 자극적이고 화려한 기적, 그 자체에만 집착하다 보면 이 사건이 지닌 진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완전히 놓치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불은 본질을 가리는 화려한 마술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적이라는 필터를 벗겨내고 나면 진짜 현실의 결과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냉정하게 권력의 득실을 한번 따져보죠. 네, 누가 진짜 승자인지 봐야겠네요. 바알 선지자들이 죽은 직후 마침내 비가 쏟아집니다. 백성들의 목을 조르던 3년의 가뭄이 끝난 겁니다. 백성들은 환호하며 일상으로 돌아갔고 국가를 짓누르던 밀란의 불씨도 거짓말처럼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승자는 누구입니까? 오? 생각해보니 엘리야가 아니네요. 아합 왕입니다. 맞습니다. 아합은 비를 얻어서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했고 동시에 눈엣 가시 같았던 아내의 종교 세력도 쳐냈으니까요. 완벽하게 이득만 챙겼네요. 그럼 이세벨은요? 자기 수족들이 450명이나 죽었는데 타격이 크지 않았나요? 놀랍게도 이세벨의 권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녀는 갈멜산이라는 위험한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꼬리 자르기를 한 걸까요? 그리고 사건의 소식을 듣자마자 타격을 입고 숨기는커녕 공개적으로 엘리야에 대한 암살 명령을 내립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 목을 치겠다고 선포하죠. 와,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어야 할 엘리야는 하루아침에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며 기세등등했던 영웅이었는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자기 사환마저 떼어놓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유다 광야 끝 부엘세바를 지나 호렙산까지요. 철저하게 고립무원의 상태가 된 거죠. 이세벨의 정보망과 암살 부대가 얼마나 막강했으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 단 한 명도 엘리야를 숨겨주지 못했을까요? 오바댜가 애써 심겨두었던 그 100명의 지하 조직도 갈멜산의 모습을 드러냈다가 이세벨에게 일망타진당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엘리야 입장에서는 완벽하고 뼈아픈 정치적 참패였던 셈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친 끝에 다다른 호렙산의 동굴 속에서 운동의 방향을 완전히 수정하게 됩니다. 완전히요?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지금까지는 아합과 적당히 타협해서 이세벨의 세력을 쳐내고 체제 내에서 왕권을 바로 세워보려던 온건파적인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권력이 아합을 뛰어넘을 정도로 견고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노선을 바꾸는군요. 네, 그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체제 내의 개혁을 포기하고 왕권 교체, 즉 아합 가문 전체를 몰아내는 정권 전복이라는 훨씬 과격하고 근본적인 혁명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온건한 정치 전술에서 급진적인 혁명가로 노선이 완전히 바뀌었군요. 그런데 한 나라의 정권을 전복시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롱게임이죠. 여기서부터 소스 자료들을 보면 엘리야가 아주 긴 호흡으로 전략을 짜는데 그 과정이 첩보 영화가 따로 없습니다. 혁명에는 명분이 필요한데 마침 아합과 이세벨이 스스로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죠. 전문가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왜 그렇게 결정적인 촉매제가 된 건가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통사회의 영린을 건드린 사건입니다. 나봇이라는 평범한 백성이 왕궁 근처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 땅을 아합이 탐내죠. 아합이 그걸 탐내서 팔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율법상 조상의 땅을 파는 건 불법이었기에 나봇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잖아요. 맞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조작된 재판을 열고 나봇을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 죽인 뒤 땅을 강탈해버립니다. 진짜 악랄하네요.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합법을 가장한 사법살인을 저지른 거잖아요. 전통 지주 계층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왕실이 율법을 무시하고 힘없는 자의 생명과 재산을 언제든 합법적으로 짓밟을 수 있다는 폭력성을 두 눈으로 확인한 거니까요. 민심이 완전히 이반되는 계기가 되었겠군요. 이로 인해 민심은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엘리야와 레지스탕스에게는 완벽한 혁명의 명분이 생긴 셈이죠. 민심이 분노로 끓어오르는 상황에서 이제 힘을 보여줄 차례죠.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즉위했을 때 엘리야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하시아 왕이 바알세붑 사절단을 보내는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무장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보내잖아요. 네, 무력 충돌이 벌어지죠. 예전 같으면 부엘세바까지 도망쳤을 엘리야가 이번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 2번이나 몰살시켜버려요. 한 사람을 잡는데 무장군인을 50명이나 보냈다는 건 이건 단순한 경찰 작전이 아니라 군사 작전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왕실에서도 엘리야를 더 이상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반군 지도자로 인식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불을 내려 군대를 전멸시킨 행위는 다분히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무력 과시였습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전면전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였군요. 네, 이제 엘리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소스들을 보면 길갈, 베델, 여리고 같은 곳에 무려 50명 단위의 용사들을 거느린 선지자 생도 조직을 구축해놨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름만 생도지 사실상 무장을 갖춘 지하 레시스탄스 조직 아닙니까?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세력이죠. 그런데 왜 하필 길갈, 베델, 여리고였을까요? 지리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 도시는 단순한 동네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처음 진입할 때 거쳤던 역사적이고 군사적인 요충지들입니다. 아, 전략적인 위치군요. 즉, 엘리야는 가장 상징적이고 전략적인 위치에 군사 캠프를 세우고 서서히 아합 왕조의 목을 조일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를 재건하고 있었던 겁니다. 갈멜산의 실패를 딛고 정말 무서운 세력으로 성장했군요. 그리고 이 길고 긴 레지스탄스 운동의 마침표는 엘리야 본인이 아니라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대에 이르러서야 찍히게 되죠. 네, 수십 년에 걸친 지난한 준비 끝에 마침내 그날이 옵니다. 이 모든 긴 싸움은 결국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와 그가 기름 부은 군대 장관 예후의 쿠데타로 완성됩니다.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는군요. 예후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가고 그 옛말 나봇의 피가 뿌려졌던 바로 그곳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이세벨을 향해 창밖으로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결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맞아떨어지는 인과관계네요. 그렇습니다. 바엘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는 이 잔혹한 숙천을 통해 갈멜산에서 시작되었으나 실패로 끝났던 미완의 정치적 사건이 마침내 수십 년의 세월을 걸쳐 정권 전복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역사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궤적을 깔끔하게 보여주죠. 이 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한편의 웅장한 대소사실을 본 것 같네요. 오늘의 심층 탐구를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알던 갈멜산 사건은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진 단순한 마술쇼나 종교적 승전보가 아니었습니다. 네, 훨씬 복잡한 이야기였죠. 그것은 굶주리는 민중의 고통을 수반한 끔찍한 가뭄 속에서 벌어진 치열한 권력투쟁이었고 왕과 예언자가 결탁해 실세 왕비를 몰아내려 했던 실패한 정치적 암살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실패의 잿더미 위에서 마침내 정권 교체로 이어진 끈질긴 레지스탕스 운동의 서막이었죠. 우리가 아는 단편적인 역사나 이야기 이면에 얼마나 복잡한 인간의 욕망과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는지 일깨워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자, 이제 오늘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의 뇌리를 자극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대한 국가적 위기나 재난이 극적으로 해결되는 순간 마치 갈멜산의 빛처럼 극적인 정책이나 이벤트로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모두는 그 해결의 카타르시스에 취해 환호합니다. 그렇죠. 눈앞의 극적인 상황에 압도되니까요. 하지만 그 극적인 이벤트의 장막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미소 짓는 현대판 이세벨이나 아합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눈앞에 떨어지는 매력적인 하늘의 불에만 시선을 빼앗긴 채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의 정치적 계산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를 꿰뚫어 보려는 비판적 시각이야말로 정보의 홍수 속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과 호기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비판적 사고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래서 훨씬 더 흥미로우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새롭고 놀라운 소스들을 듬뿍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